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저희가 9번 한국판 웩슬 아동용 지능검사 4판 K-위스크4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스크4 네 번째 판이죠. 의 한번 보면요. 기억에 한국판 웩슬 아동용 지능검사는 6세 0, 11세 11개월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되죠. 니은 한국판 웩슬 아동용 지능검사 3를 개정한 것이다. 그래서 개정 과정에서 인지발달, 지적평가, 인지과정에 대한 최근 연구들을 통합해서 전반적인 어떤 지적 능력을 나타내는 합성 점수는 물론 특정 인지 영역에서의 지적 능력을 나타내는 소검사와 합성 점수를 제공한다. 그래서 언어의 지각, 추론, 작업력, 처리 속도 이런 걸 제공하죠. 동그라미 2번 특징, 소검사가 추가되었다. K-위스크4는 15개 소검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K-위스크3와 동일한 10개와 5개의 새로운 소검사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되죠. 공통 그림, 순차 처리, 행렬, 선택, 단어 추리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합성 점수 산출했다. K-위스크4는 5가지 합성 점수. 그래서 전체 IQ, 언어 이해 IQ, 그 다음에 뭐 지각 추론, 처리 속도, 작업기억, 그죠? 이렇게 알려준다. 그래서 K-위스크4는 5가지 합성 점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의 전체적인 인지 능력을 나타내는 전체 IQ 점수도 제공된다. 디귿, 처리 점수를 산출한다. K-위스크4는 3개의 소검사를 가지고 이렇게 토막짜기, 숫자, 선택이에요. 그래서 7가지 처리 점수를 제공해요. 우리 K-웨이즈, 성인용에서는 과정 점수라는 단어를 썼죠. 과정 점수를 가지고 8개의 과정 점수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K-위스크4는 3개의 소검사를 가지고 7가지 처리 점수를 제공해요. 이런 처리 점수가 제공되는 것을 가지고 아동의 소검사 수행에 기여한 인지적 능력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요. 처리 점수는요, 다른 소검사 점수로 대체할 수 없으며 합성 점수에도 포함되지 않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처리 점수, 토막짜기 숫자, 선택을 가지고 이제 이 3개 소검사를 가지고 7개 처리 점수. 그래서 처리 점수가 7개가 제공이 되는데 첫 번째로 시간 보너스 없는 토막짜기, 시간 보너스 없는 토막짜기 점수가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숫자 바로 따라하기,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 숫자 바로 따라하기 점수,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최장 숫자 바로 따라하기, 숫자 바로 따라하기. 그 다음에 최장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가 또 나오겠죠? 최장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6번의 선택. 선택에서 무선 배열. 그리고 선택, 일렬 배열. 선택이 이제 무선이 있고 일렬이 있거든요. 요렇게 7가지가 돼요. 이걸 가지고 이제 무엇을 보냐. 시간 보너스 없는 토막짜기랑 시간 보너스 있는 그냥 토막짜기 점수랑 시간 보너스 없는 토막짜기 점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거를 비교함을 통해서 속도와 정확성의 상대적 기여에 대한 어떤 정보를 또 제공받을 수 있겠죠. 문제 해결 전략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간 보너스 없는 토막짜기랑 그냥 토막짜기 점수를 가지고 또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숫자도 바로 따라하기랑 거꾸로 따라하기가 왜 뭐가 더 높냐 이런 것들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좀 더 질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알아볼 수 있는 게 이 처리 점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리을, 심리교육적인 도구다. K-위스크4는 전반적인 인지적 기능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또 미음의 다양한 인지 기능을 평가한다. 동그라미 3번 하위소검사 유형 여기가 또 중요하죠. 하위소검사 공통성 어휘 공통성 어휘 이해 상식 단어 추리가 언어 이해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걸 알아두셔야 되죠. 그래서 언어 이해의 공통성 우리 웨이지에서 봤던 거랑 비슷해요. 문제의 그 난이도가 더 쉬울 뿐이에요. 그래서 공통성은 2개의 단어 공통되는 어떤 2개의 단어의 공통점을 찾아내라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적인 추론과 개념 형성을 측정하겠죠. 청각적인 이해라고 하는 게 이게 구두로 하는 거라서 청각적인 이해 능력이에요. 그리고 본질과 비본질 특성 간의 구분이죠. 왜냐하면 뭐 고양이와 강아지의 공통점은 할 때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거다. 그래서 아동에게 공통적인 사물이나 개념을 나타내는 2개 단어 듣고 어떻게 유사한지 말하라고 하는 거죠. 어휘도 이제 우리가 웨이지에서 봤던 거랑 같은 거예요. 문제가 쉬운 거죠. 아동의 언어적 지식과 언어적 개념 형성을 측정하는 거다. 장기 기억과 관련이 되겠죠? 학습 능력과 관련이 돼요.
아동용도 그림 문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말하기 문항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로 보여주면서 하는 그 문항이 있습니다. 언어 문항. 그 다음에 이해. 이해도 일반적인 상황, 안전벨트 매야 하는 이유, 뭐 양치를 해야 하는 이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야채를 먹어야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물어보죠. 그래서 언어적 추론과 개념화, 언어적 이해와 표현, 과거 경험을 평가하고 사용하는 능력, 실제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그죠? 상식, 그리고 인포메이션, 일반적인 지식 측정하는 것. 그 다음에 단어 추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스무고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걸 놓고 이것은 무엇 무엇입니다. 맞추라고 하고 그걸 못 맞추면 이것은 무엇 무엇이고 무엇 무엇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맞춰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단어 추리입니다. 그래서 언어적 이해, 유추, 일반적인 추론 능력, 언어적 추상화,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 서로 다른 유형의 정보를 종합하는 능력. 그래서 이것은 긴 막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긴 막대로 되어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못 맞춰. 그럼 이것은 긴 막대로 되어 있고 청소할 때 사용합니다. 그럼 뭐 대걸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게 추리해서 맞춰가는 게 단어 추리입니다. 지각 추론에는 토막짜기, 행렬, 공통그림, 빠진 못 찾기가 있고요. 토막짜기는 우리가 웨이지에서도 봤고요. 행렬 추리도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행렬 추리 그 목적 한번 보면 유동성 지능을 가장 많이 유동성 지능과 많이 연결되는 게 행렬 추리라고 해요. 그래서 유동성 지능에 좋은 측정치가 된다. 점 두 번째 보시면 시각적 정보 처리와 추상적 추론 능력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성인용에서도 있었는데, 이 아동용, 위스크에만 있는 게 공통 그림 찾기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추상화와 범주적 추론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새롭게 고안된 검사인데, 자, 방법 한번 보시면, 아동에게 두 줄, 세 줄로 그려진 그림들을 제시하고 공통적인 특징으로 묶일 수 있는 그림을 고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런 거예요. 여기에 나무가 있고, 여기 소나무가 있고, 여기는 뭐, 은행나무가 있고, 여기 사자가 있고 여기 미끄럼틀이 있어요. 그럼 공통된 두 개를 골라라 그러면은 나무 골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통 그림 찾기예요. 뭐 여기에 이제 이렇게 공통된 걸 골라내는 거. 여기에 토끼가 있고 여기에 뭐 염소가 있어. 여기에 연필이 있고 여기 바나나가 있어. 그럼 공통된 게 뭐예요? 토끼랑 염소죠. 이렇게 찾아내는 거. 이게 공통 그림 찾기예요.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빠진 곳 찾기 있고. 그 다음에 작업기억엔 숫자, 순차 연결, 산수가 있는데요. 자, 산수가 보충소 검사로 들어갔어요. 여기 별표되어 있는 게 보충소 검사죠. 그래서 많이 아쉬워했죠. 예, 임상 전문가들이 많이 아쉬워했죠. 산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많은데 이게 보충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보충으로 되어 있지만 산수 검사를 실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숫자, 청각적 단계 기억 능력이죠. 계열화 능력, 주의력, 집중력을 측정해요. 바로 따라하기가 있고요. 거꾸로 따라하기가 있어요. 우리 성인용에서는 바로 따라하기, 거꾸로 따라하기, 순서대로 따라하기가 있었는데 아동용에서는 바로 따라하기와 거꾸로 따라하기만 있습니다. 자, 순차 연결은 우리 숫자와 일련의 어떤 단어들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된 숫자와 글자. 그래서 위스크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숫자랑 뭐 가나다라로 나와요. 가나다라. 그래서 3가 뭐 1, 라. 이러면 1, 3, 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해보면 성인용은 월화수목이 들어갔잖아요. 이런 거 가나다라 대신에. 아동용은 가나다라로 들어갔는데 이게 번안한 곳이 달라서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게 더 어렵더라고요. 가나다라로 하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성인용이 월화수목이 훨씬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순차 연결입니다. 그래서 계열화, 정신적 조작, 주의력, 청각적인 어떤 단기 기억 요것과 관련이 된다. 그 다음에 산수 문제 푸는 거, 정신적 조작 능력이죠. 집중력과 많이 관련이 돼요.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수와 관련된 추론 능력. 목적. 그래서 이제 기출이 어떻게 되냐면요. 각각의 소검사가 무엇을 검사하는 거냐라는 것도 나오지만, 그것이 무엇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냐라는 게 나와요. 그게 뭐예요? 목적이죠, 목적. 이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이 무엇을 측정하는 건지. 그래서 소검사 특징을 잘 알고 계시면 이것이 무엇을 측정하는지를 잘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산수고. 그 다음에 처리 속도에 들어가는 게 기호쓰기, 동영찾기. 우리가 이제 성인용 검사에서도 봤던 기호쓰기, 동영찾기고요. 그 다음에 선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선택은 무선 일렬로 되어 있는데,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처리 속도, 목적을 보시면 처리 속도, 시각적인 선택주의, 각성, 시각적인 무시를 측정해요. 아동이 무선으로 배열된 그림과 일렬로 배열된 그림을 훑어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물 그림이 있어요. 군데군데 동물이 있고 나머지는 다른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그중에 동물만 딱딱 찾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무선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일렬로 쫙 줄 맞춰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을 하는 거예요. 무선도 하고 일렬도 하고. 근데 보통 무선보다는 일렬을 더 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뭐 일렬보다 무선을 그러니까 일렬을 더 못했다. 이유가 뭘까? 이런 걸 좀 분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동물 그림을 막 찾아내는데 무선으로 막 되어 있는 거, 하나는 일렬로 막 줄 딱 맞춰져 있는 거, 요것을 푸는 문제가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실시 지침 보면요. 표준 검사 실시 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것을 꼭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가 싶어요. 사실은 이거는 좀 검사지에 보면 다 그냥 순서대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외워야 하나 이제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점 두 번째 보시면 토막짜기가 첫 번째 소검사로 시행이 됩니다.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게 되는 것은 검사자가 수검자와 납홀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지능 검사한다 그러면 딱 긴장을 할 수 있는데 토막짜기가 되게 신선하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납포 형성에 아주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토막짜기가 첫 번째 검사다라는 걸 그것까지는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니은에 실시 규칙이 있어요. 실시할 때 시작점이 있습니다. 아동용은 이제 시작점이 있는데 각 소검사 실시는 전문가 지침서와 기록용지에 명시되어 있는 특정 연령의 시작점에서 시작하는데 시작점의 대상 연령 범위는 포괄적이다. 숫자 선택 두 개의 소검사만이 모든 연령대에서 단 하나의 시작점. 그러니까 공통성이 있다. 만약에 K-위스크포에 공통성이 있다. 그러면 처음 1번부터 시작되는 거 있고 뭐 만약에 12세 정도 되면은 뭐 7번부터 시작이 12세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12세는 요 시작점이 7번인 거예요. 앞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숫자와 선택은 모든 연령이 같다는 거예요. 시작점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순규칙이 있습니다. 시작점이 있어서 역순규칙이 나오는 건데 한번 볼게요. 특정 연령용 시작점이 있는 대부분의 소검사에 적용이 되고 어린 아동들이나 지적 결손으로 의심되는 나이가 많은 아동들용으로 고안됐다. 역순 문항들이 있는 소검사들에서는 처음 실시되는 두 문항에서 아동이 완벽한 점수를 받으면 시작점 이전의 미실시 항목들에 대해서 모두 만점을 부여하고 그 소검사를 계속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통성이 여기가 7번, 8번, 9번 여기서부터 12세가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공통성이 점수가 0.1점, 2점인 것들이 있어요. 0, 1도 있어요. 0, 1도 있는데 0.1점, 2점인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12세를 시작할 때 7번 문항에서 이 아동은 몇 점을 받아야 되냐면 온전한 점수를 받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2점이에요. 2점을 받아야 되고 8번 문항에서도 2점을 받아야 돼요. 만약 0, 1, 2로 되어 있다면. 그러면 이렇게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거는 뭐예요? 다 맞았다고 해준다 이 얘기예요. 그래야 이제 점수를 계산을 이거 안 하면 아동이 여기는 다 0점 처리가 되는 거라서 지능이 아주 낮게 나오거든요. 다 맞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온전한 점수를 못 받았어. 이걸 틀렸어. 그럼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능력이 있다고 가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역순 규칙입니다. 그 다음에 중지 규칙이 있어요. 소검사 실시를 언제 그만두는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검사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문항을 모든 아동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다른데, 소검사마다 다 다른데, 기준이. 예를 들어서 뭐 4개 연속 0점을 받으면 스탑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7, 8, 9, 10번 연속 0점을 받았다? 그럼 그만하는 거예요. 그만. 이렇게 하는 게 중지 규칙이에요. 근데 7, 8, 9에서 0점을 받았는데 10번에서 1점을 받았어. 그럼 계속 진행해야 돼요. 연속되게 0점을 받았을 때. 이게 중지 규칙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납포 유지, 검사 시간 최소화 이런 거겠죠. 그 다음 디귿. K-위스크포 검사의 실시 채점. 실시와 채점의 객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검사 문항이나 실시 지시문을 변경하지 않아야 되고요. 점 두 번째, 아동이 검사 시작 전까지 도구를 보지 않도록 해야 돼요. 세 번째, 검사 반응이 옳은지 틀린지에 대해서 막 피드백을 주면 안 돼요. 뭐 맞았어요, 틀렸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피드백 주지 않는다. 네 번째, 아동이 기록용지를 보게 해서는 안 되고, 다섯 번째 점, 그 문항에 실시 지침에 추가 탐문할 것이 언급되어 있지 않는 한 명백히 틀린 대답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지 않아요. 다르게 답해봐.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점, 언어이해 소검사 경우 소검자의 응답이 문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점을 분리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 점, 수검자의 반응을 기록할 때 말한 그대로 기재한다라는 겁니다. 해석 순서 5번,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기억의 전체 지능 점수, 전체 IQ, 그 다음에 지표 점수, 언어이해 지각추론, 자극 처리 속도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소검사 간의 분산, 어느 정도, 뭔 잘했는데 뭔 못했다 이런 분산 분석하고, 소검사 내, 소검사 안에서 어떤 분산을 보여주나 그것을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10번 한국판 엑셀 아동용지능검사 5번째 판 K-위스크5 5번째 판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출이 된 거죠. 의 한번 보시면 기억 기존 한국판 엑셀 아동용지능검사 4판의 개정판으로 전반적인 지적 능력은 물론 전체 IQ죠. 특정 인지 능력, 언어이해, 시공간, 유동 추론 등 지적 기능을 나타내는 소검사로 제공한다. 그리고 추가적인 임상적 활용을 위해서 또 처리 점수도 제공해주고 있다. 2번 특징, 기억. 이전 판과 달리 지능의 이론은 물론이고 인지발달, 신경발달, 인지신경과학, 학습과정에 대한 최근 심리학 연구들에 기초하고 있고 니은 16개. 우리 네 번째 판은 15개 소검사였잖아요. 이것은 16개 소검사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유동적 추론의 측정을 강화하는 새로운 소검사 무게비교, 퍼즐, 그림 기억이 추가되었다. 무게비교는 저기에 있었죠. 무게비교랑 퍼즐은 성인용에 있었어요. K-웨이즈4에 있었어요. 근데 K-위스크4에는 없었는데 그게 추가된 거죠. 무게비교, 퍼즐, 그림 기억. 그리고 4판에서 13개의 소검사가 왔고 소검사 실시 채점 절차가 수정된 것들이 있다. 디귿, 구조적으로 변화한 전체 IQ와 5가지. 4개였죠.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 네 번째 판은 그 4개였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지각추론이 2개로 쪼개져요. 그래서 5가지가 돼요. 그래서 언어이해, 작업기억, 처리속도는 똑같은데 지각추론이 쪼개져서 뭐로 쪼개졌어요? 시공간, 유동추론으로 쪼개졌어요. 그래서 5가지가 되는 거예요. 언어이해, 시공간, 유동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 그리고 추가 지표 점수도 제공이 된다. 양적 추론, 청각, 작업기억, 비언어, 일반 능력, 인지 효율. 리을, 인지 능력에서 좀 더 독립적인 영역에 대한 아동의 수행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 점수와 처리 점수를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동그라미 3번이 이제 나왔었죠. 전체 척도, 언어의 시공간, 유동추론, 작업기억, 처리 속도 5가지 이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16가지 소검사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 지표 척도는 요 5가지가 되고 추가 지표 척도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보충 검사라고 했던 용어가 좀 달라진 거죠. 추가 지표 척도로 양적 추론 이제 보충 검사랑 좀 개념은 완전 다른데 이제 K-웨이즈 4에서는 K-위스크 이제 아동용 웨이즈도 마찬가지죠. 4에서는 이제 핵심 소검사, 보충 소검사 이런 단어를 썼는데 지금 K-위스크 5 5번째 판에서는 기본 지표척도, 추가 지표척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엑셀러 지능검사 지능지수 산출 방법 소검사 원점수를 구하고요. 원점수로 환산 점수를 도출하고 합산 점수를 도출하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전체 IQ까지 구하게 된다. 그래서 소검사, 공통성, 어휘, 상식, 이해 이것들의 소검사를 구하고 또 각각의 어떤 이 소검사에 대해서 환산 점수를 구하는 게 뭐예요? 10하고 3. 평균이 10, 표준 편차 3. 이걸로 구하고요. 그 다음에 조합 점수를 도출한다가 언어의 지각, 추론, 작업기억, 철속도 이런 것들의 조합 점수를 도출하죠. 여기에서는 평균이 100, 표준 편차가 15. 이걸로 도출하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산 점수가 쭉 있고요. 환산 점수.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3이니까 환산 점수가 이거 우리가 봤었죠. 정규분포 갖고도 봤었어요. 그래서 소검사 환산 점수. 소검사 환산 점수는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3이니까 7, 4 이렇게. 그죠? 1표준 편차씩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13, 16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10, 13. 그 13에 해당되는 조합 점수는 뭐예요? 100이고 115니까. 15니까 여기 표준 편차가 15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에 해당되는 거, 여기 13, 여기가 거꾸로 되네요. 여기 85, 그죠? 아래로 내려가면 85, 위로 올라가면 요 13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115, 10, 13, 100, 115. 요 점수들 보이시죠? 그리고 표준 편차는 1표준 편차, 그죠? 여기는 0이고 1표준 편차가 되는 거고 100분위는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여기는 50이고 대략적으로 했을 때 여기가 84가 된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했을 때. 그렇죠? 이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12번 KABC 카우프만 아동용 지능검사 보도록 할게요. 개요 보시면 전통적인 지능검사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카우프만이 1983년에 개발했다. 16개 하위검사 16개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아동이 사용하는 것은 연령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의 구성 한번 보면요. 계열적이거나 동시적인 순서로 문제를 해결하는 순차 처리 척도와 문제를 통합하고 종합을 요구하는 동시적 처리 척도. 그래서 이렇게 막 동시적으로 막 처리하는 순차 처리 척도, 통합하고 종합하는 것을 요구하는 동시적 처리 척도. 그래서 순차 처리 척도, 동시 처리 척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니은에 나와 있죠. 순차 처리 척도, 동시 처리 척도, 인지 처리 과정, 종합 척도, 그리고 습득도 척도. 요 네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차 처리 척도는 시간적 순서로 정보를 처리하는 것과 많이 관련이 돼요. 그 다음에 동시 처리 척도는 한꺼번에 주어진 많은 정보를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걸 말하죠. 인지 처리 과정 종합 척도는요, 두 개를 합친 거예요. 순차 처리와 동시 처리. 그 다음에 습득도라고 하는 것은요, 학교에서 경험, 관심 등에 의해서 습득된 어떤 영역, 요것을 측정하는 거예요. 카텔과 혼의 유동, 결정성 지능 이론과 비교할 때 순차 처리와 동시 처리는 낯선 문제 상황에서 아동이 대처하는 거니까 낯선 상황이니까 유동 지능. 습득도는 습득된 지식과 관련되니까 결정성 지능과 관련이 되겠죠. 동그라미 3번 특징, 인지 과정에 관한 이론의 토대를 두고 좌반구, 우반구의 기능 차이에 초점을 둔 걸로 아주 중요한 특징을 잡는 게 우리가 카우프만 아동용 지능 검사예요. 그래서 신경심리학과 인지처리 과정 이론을 근거로 개발된 게 이 카우프만 아동용 지능 검사입니다. 니은 2세 6개월에서 12세 5개월 대상으로 한다. 디귿 언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리을 문화적 환경에서 습득한 것과 학교에서 습득한 것을 분리해서 평가한다. 그래서 하위 검사가 순차 처리라고 하는 것이 시간적 순서로 정보를 처리하는 거였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손동작, 수회상, 단어 배열이고, 동시 처리에 들어가는 것이 마법의 창, 얼굴 기억, 그립 통합, 삼각형, 시각 유추, 위치 기억, 시간 순서, 이런 거, 사진 순서 이런 게 있고요. 습득도는 표현, 어휘, 인물과 장소, 산수, 수수께끼, 문자해석, 문장이 이런 것들이 하위 소검사로 들어간다라는 걸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객관적 성격 검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 성격 검사. 성격의 의의를 보면요. 학자들마다 이렇게 성격을 정의하고 있어요. 프로이드, 에릭슨, 로저스, 올포트, 켈리. 프로이드는 성격을 원초와 초자, 상호작용의 결과다 이렇게 봤고요. 에릭슨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심리사회적 위기를 극복한 결과로 성격이 형성된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에릭슨은요, 평생에 걸쳐서 성격이 발달한다 이렇게 봤고, 프로이드는 원초와 초자 역동적인 과정에서 성격이 형성된다 이렇게 봤죠. 로저스는 성격은 모든 경험의 중심이 되는 자아, 즉 조직화되고 항구적이며 주관적으로 지각된 실체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자아 개념과 자기 실현의 과정을 강조하면서 성격을 설명한 학자가 로저스입니다. 올포트는 성격은 한 개인의 내부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행동과 생각을 결정하는 신체적, 정신적, 체제의 역동적 조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올포트라고 하는 학자는 이제 특질 이론을 제시한 학자죠. 변하지 않는 어떤 특질이다 성격은, 이러면서 설명한 학자가 올포트입니다. 뒤에 더 나와요. 켈리는 성격은 개인이 자신의 생활 경험에서 스스로 의미를 부여해 나가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성격의 일반적 정의를 한번 볼게요. 성격에 대해서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는 개인은 첫 번째 점에 보시면 개인은 외계의 변화를 지각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측해서 자기 체계를 유지하려는 행동을 한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게 성격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 두 번째 보시면 성격은 개인의 항상성 유지 기능에 따라서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어떤 행동체계다라고 보는 게 생물학적 관점입니다. 두 번째로 심신동형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요소, 그 다음에 신체적인 거, 그러니까 심과 신, 이게 동형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인 요소와 신체적인 요소가 생리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신경계나 호르몬 같은 거예요. 이 심리적인 요소와 신체적인 요소가 상호작용하면서 성격이 형성된다라고 보는 게 심신동형학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점 첫 번째 읽어보시면 개인의 정신현상은 신경계의 생리학적 재반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능 및 역동성을 반영한다. 성격은 개인의 특유의 신경생리적 계열의 학렬식이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정신역동적인 관점은 성격은 개인의 심리적 성격 구조에 의해서 파악된다. 그래서 정신역동적인 관점에서는요,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적인 동기와 갈등의 산물이다. 무의식적인 갈등, 초기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렇게 보는 게 정신역동적 관점에서 성격을 보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나 올포트가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학적 관점에서도 이제 성격을 보죠. 사회학적 관점은 첫 번째 점에 보시면 성격은 개인이 속한 사회와 함께 행동 유형의 체계적인 집합으로 문화에 의해서 파악이 된다. 그래서 개인의 성격은 사회에서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 문화 유형으로서의 역할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역량을 강조한 게 사회학적 관점입니다. 또 요인적인 관점은 성격 구조의 다양한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요인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요인적인 관점은 요인들을 찾아서 성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양가로 2번 성격에 대한 주요 연구를 보면 유형으로 나눈 게 있어요. 유형은 성격은 딱딱딱 나눠졌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 여기에 속하는 사람, 여기에 속하는 사람, 여기에 속하는 사람. 다른 거죠. 이렇게 보는 게 유형론이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체액 기질설을 얘기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다혈질, 우울질, 담즙질, 점액질로 이제 인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혈질은 이제 체액의 피죠. 피와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어떤 화학 물질은 도파민과 많이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다혈질이 있는 사람들은 다혈질 기질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명랑하고 낙천적이고 온정적이고 그래서 뭐 새로운 재밌는 에너지, 활동적인 모험 이것과 관련되는 게 다혈질이죠. 우울질은 우울, 비관, 그 다음 담즙질은 쉽게 흥분하고 의기양양하고 실수가 잦고 과단성 있고 그래서 담즙질은 야망, 도전 막 이것과 관련되는 게 담즙질입니다. 점액질은 어떤 냉정, 침착하고 사색적이며 동작이 느린 반면 지속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게 점액질이에요. 그래서 뭐 민감한, 사랑스러운 이런 것들과 좀 관련이 좀 됩니다. 셀드는 인간의 성격에 대해서 체형을 가지고 이제 나눴어요. 체형을 가지고 체형 기질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배엽형, 중배엽형, 외배엽형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내배엽형은 비만형 이런 사람들은 사교적이고 다정다감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중배엽형은 이제 근육형 이것과 관련이 되죠. 그래서 냉정하고 잔인하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외배엽형은 두뇌형이에요. 그래서 고독하고 신경질적이고 억제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딜테이는 세계관에 따라서 성격을 또 나눴어요. 그래서 감성적인 인간, 영웅적인 인간, 사색적인 인간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감성적인 인간은 감각적, 충동적, 지상의 행복과 향락을 추구하고 영웅은 주변의 저항을 극복하고 자유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이 된다. 융은 양양설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내양, 외양으로 설명하죠. 내양은 관심의 방향이 나에게로, 외양은 외계로 향하는 것. 그래서 내양은 점 두 번째 보시면 객체의 인상이 주체 안에서 형성된 것에 의거해서 사물을 본다. 세 번째 점에 보시면 일시적인 외부 사건보다 지속적인 개념 이것을 더 신뢰하고 외양은 관심의 방향이 외계로 향하고 객체에 부합된 방향으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외부 세계의 중요성을 확신한다. 환경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융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융의 양양설 다음에 우리 2번의 특질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특질론을 제시했던 학자들이 올포트, 카텔, 아이젠크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또 많이 기출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올포트는요,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고유의 특성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일생 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라고 하면서 특성 이론을 제시했죠. 올포트 점 첫 번째 보시면 올포트는 특질을 환경의 자극에 반응하고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보았다. 성격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일관성이 생애 초기부터 시작해서 성장함에 따라 더욱 공고해진다라고 보았던 학자가 올포트입니다. 세 번째 점에 보시면 개인의 환경에 대한 일관성 있는 반응은 개인 내부 역동적인 구조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도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번째 점에 올포트는요. 성격이 개인의 인생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 주특질, 중심특질, 2차 특질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하죠. 그 다음 점 한번 보시면 중심특질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여러 행동에 두루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람의 성격을 요약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보통 중심 특질은 한두 개, 뭐 다섯, 여섯 개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상황에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소개서 쓸 때 막 쓰는 거 있잖아요. 난 정직하고 뭐 성실하고 사교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 특질이다. 반면 2차 특질은 일관적이긴 하나 개인의 행동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하며 제한된 상황에서 나오는 거예요. 특정 상황에서만 드러나는 절친만 안 하는 이런 것과 좀 관련이 되죠. 근데 주특질이라고 하는 게 또 중요한 내용이에요. 주특질은 극소수 사람만 나와요. 영향력이 매우 강력해요. 개인의 모든 행동을 지배해요. 예를 들어서 한 개인의 전체 성격을 지배하는 강력한 특징.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더 테레사 이런 뭐예요? 이타성 뭐 이런 거 보잖아요. 이순신 뭐 이런 거 그죠? 뭐 간디 하면 비폭력 이런 걸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떤 주특질은 극소수 사람만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의 전체 성격을 지배하는 것과 관련된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주특질입니다. 두 번째로 카텔. 카텔은요, 성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해서 요인 분석을 통해서 성격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사람이 카텔이죠. 첫 번째 점에 카텔은 특질 차원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요인 분석을 사용했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행동 중 일관성, 규칙성이 있는 표면 특질과 그러한 표면 특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좀 더 밑에 깔려있는, 기저에 깔려있는 원천 특질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래서 표면 특질, 원천 특질 이렇게 구분을 했죠. 세 번째 점에 보시면 성격 특성과 연관된 4,500개 이걸 가지고 16개 요인을 만들었죠. 그래서 16성격 요인 검사가 카텔이 만든 거죠. 16성격 요인 검사. 그래서 원천 특질은 인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형성하는 깊이 있는 특성과 관련이 되는 거죠. 표면 특질은 외부에서 관찰 가능한 성격 특징과 좀 더 관련이 되죠. 그 다음 디귿 아이젠크. 아이젠크는 성격을 생물학적 요인과 관련지어 설명한 학자예요. 그래서 아이젠크는 히포크라테스의 4대 기질설에 관심을 가지면서 경험적 성격 이론과 결합해서 인간의 성격 차원을 분류했다. 그래서 내향성, 내향 외향성, 신경증적 경향성, 정신병적 경향성으로 구분을 했다. 그래서 내향 외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성향과 자극에 대한 반응과 관련이 되죠.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은 사교적인 것, 내향적인 사람은 조용한 것과 관련이 되는 거고. 신경증적 경향성은 정서적 안정성, 불안정성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경증적 성향이 높은 사람은 쉽게 불안한 거. 그게 낮은 사람은 안정적인 거죠. 정신병적 경향성은 공격성과 비사회적인 경향과 많이 관련이 돼요. 그래서 이 정신병적 성향이 높은 사람은 공격적이고, 뭐 어떤 충동적이고, 비사회적이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점 세 번째 보시면 내향, 외향은 개인의 각성 수준과 관련이 된다.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 뭐 사교적이고 활동적이고 이것과 관련이 돼요. 그 다음에 신경증적 경향성은 정서적 예민성과 관련이 되고, 정신병적 경향성은 공격성, 충동성, 반사익성과 관련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객관적 성격 검사 안에서 성격의 의, 그 다음에 성격에 대한 주요 연구에서 특질론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